실패 없는 외주 개발을 위해 어떻게 기획을 해야 할까? 앱 기획 영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영상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은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수익 모델을 어떻게 녹여내는지에 대한 방식이 없어요. 아니, 수익 모델이 꼭 들어가야 된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혼자 떠드는 게 너무 창피해. 안녕하세요. 외주 개발로 앱 개발 서비스를 하고자 하시는 사장님들 혹은 예비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2010년부터 수많은 앱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했고 지금까지 서비스 중인 주식회사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누구를 위한 특강인가?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앱 개발을 하셔야 되는 사장님들 또는 앱 개발이 필요하신 사장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 좋은 외주 개발사만 만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설명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사장님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원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원하는 결과물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도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하실 겁니다. 왜? 내가 그 결과물을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앱 서비스를 하는데 최소 개발 비용 얼마나 들어갈 거라 생각하세요? 1,000, 2,000, 3,000, 5,000, 1억,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만드는 시점까지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개발 비용 얼마입니까? 1,000, 2,000, 3,000, 많으면 6,000, 그냥 평균 2,000.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싸면서 잘 만들어주는 업체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2인분 같은 1인분, 2억 원 같은 2천만 원,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아니,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좋은 외주 개발 업체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께서 외주 개발을 하지 않고 직접 개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2천만 원으로 2억 원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외주 개발 업체가 무슨 재주로 2천만 원 가지고 2억 원짜리를 만들어 줍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면서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하고 있죠. 이게 사업에 연결이 되면 안 돼요.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무슨 이야기냐? 봉사 앱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과 봉사의 공통점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지만 봉사는 돈을 벌지 않습니다. 즉, 봉사할 목적으로 앱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원사업 선정될 때 우리는 이 앱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그런데 앱 개발할 때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널리 이렇게 만드는 앱을 만들면 잘 될 거라고요? 네? 사용자가 많으면 투자도 잘 받고 만사 오케이? 에이, 진짜 2천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앱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2천만 원 앱은 결국 프로토타입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로토타입으로 얼마나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앱 기획을 하실 때, 앱 개발을 하실 때 홍익인간의 정신 말고 기업가 정신, 사업가 정신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익 모델이 결여되어 있는 기획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좋은 외주 개발 업체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발 업체가 하고 알아들었어요. 같은 아니까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아와 아는 달라요.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른 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달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우지. 싸워요. 말로만 개발하시면 100% 싸웁니다. 이건 정해진 운명입니다. 반드시 서류로 기획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들다 보면 딱 정리가 되거든. 생각보다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외주 개발 비용이 비싸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비싼 게 아니야. 저는 외주 개발 의뢰하실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버실 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없어. 하나, 수익 모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수익 모델이 없어. 그러면 그 앱을 왜 개발해요?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앱 기획에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를 녹여드리는 기획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수익하고 연결돼 있진 않겠죠. 하지만 수익이 분명 기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수익 모델이 없는 앱은 뭐다? 봉사 앱이다.
자, 이건 인트로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앞으로 올라올 앱 기획 특강 보시려면 구독, 알림 꼭 하셔야겠죠?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외주개발을 의뢰를 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기존에 외주개발을 실패하셨던 분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외주개발을 실패를 하셨어. 그런데 그 아이템을 계속 만드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외주개발 소스를 가지고 지금 외주개발에 사용을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려고 해요.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 합쳐서 산다? 합쳐지지가 않죠. 합쳐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보상 판매를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스마트폰을 가져오시면 저희는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소스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정말 많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만드는 거에 적용이 된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요. 서버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가 다를 수 있고, 개발자가 봤을 때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소스가 엉망일 수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소스가 엉망이다. 그건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실패를 하셨다라는 건 기존에 만들어졌던 소스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떡해. 기획을 한번 쭉 해봐야 돼요. 근데 기획은 화면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기획은 화면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어떤 고객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경쟁사보다는 어떤 특장점이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떤 안녕하세요.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앱 기획 특강 그 첫 번째, 뭘 준비해야 할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솔직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전문적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고, 또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 고민을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서비스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등에 그림을 그리는 게임이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한테 그림을 그리면 그 앞에 사람이 앞 사람 등에다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그게 어떤 그림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게임이죠.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 영상인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거북이를 그렸더니 앞에 있는 사람은 새를 그려요. 별표 모양을 막 이렇게 그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새 날개처럼, 손처럼 막 그려요. 근데 맨 마지막 사람 뭘 그리냐? 똥을 그려버려요. 처음에는 동그란 원에 윙크하는 모습을 그렸다가 똥을 그려버려요. 똥을. 왜 똥을 그렸을까요? 거북이가 새가 되고 똥이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볼게요. 창업자는 거북이를 표현했는데 외주 대표가 새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표의 말을 개발팀에 전달했는데 개발팀은 똥으로 알아들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문서로 전달하지 않아서 말은 와전되고 왜곡되는데 결국 똥이 된다. 문서 작성의 기본값, 내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자, 그럼 여러분의 서비스는 정의가 되어 있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외주 개발을 의뢰하시죠. 내 비즈니스의 핵심 3가지 가치는 무엇이냐? 여기서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가치가 1가지여도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쟁사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돼야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가지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비즈니스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비즈니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란 고객의 문제를 유료로 해결해주는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유료예요. 첫 번째, 고객 집단은 누구이며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 고객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세 번째, 기존 문제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고객은 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만약에 무료로 문제 해결해주면 그건 봉사가 됩니다. 고객의 문제를 유료로 해결해주는 게 비즈니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객 집단은 누구이며 얼마나 있는가? 타겟 고객층에 따라 디자인 컨셉, UI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실버 세대, 어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른들이 쓰는데 스마트폰의 글자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보여. 진짜 커야죠. 고객층에 따라서 디자인 컨셉과 UI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두 번째, 고객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벤치마킹할 경쟁 서비스가 있는가를 묻는 부분이기도 해요.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아무도 없는 정말 좋은 백사장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씻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차편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이 개발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스타트업이 블루오션을 연다? 불가능.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벤치마킹할 경쟁사들이 있는 어느 정도 레드오션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고객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경쟁 제품을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이게 세 번째랑 또 이어지죠. 기존 문제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 서비스는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핵심 장점이 있는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책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내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외주 개발을 의뢰할 때는 이 정도 단계는 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객에게 어떤 채널로 어떤 가치를 주기 위해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게 사업의 시작이죠. 그리고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행동과 어떤 자원이 필요하며, 필요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며 수익은 무엇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 채널,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자원, 또 나를 도와줄 파트너, 비용 구조, 수익 다 들어가 있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다 들어간다 아니죠. 사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완료를 해주셔야 외주 개발을 맡길 수 있다. 정말 만약에 내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돈만 날립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UI를 먼저 구성하면 안 될까? 라고 질문하셨던 고객이 있어요. 실제로 UI를 먼저 그려오기도 했죠. 문제 해결 정의가 확실하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확고하게 정해진 핵심 기능이 우선순위로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외주 개발 과정에서 요구가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선순위가 변경이 되고 중요 기능이 변경이 되고 기능이 추가가 되고, 계속된 변경으로 개발비는 상승하고 아주 이상한 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UI를 먼저 구성을 한다? 옳지 않아요. 결국 돈만 날립니다. 명심하세요. 외주 개발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기획서에 없으면 없는 것. 견적 낼 때 항목에 없었던 기능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회원가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의뢰서에 SNS 로그인, 문자 인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1년 이상 미접속 회원에 대한 처리가 있겠지. 이건 상식이니까. 하지만 외주 개발의 불문율, 외주 개발의 상식은 의뢰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견적 낼 때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에서 빠집니다. 그렇다면 기획,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능 3가지 이상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핵심 기능 우선순위를 확정을 하시고, 세 번째로 주요 타겟 고객을 확정, 네 번째로 고객 레벨링 기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능 3가지 이상을 선정을 한다라는 거는 시스템 기획과 디자인 컨셉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스템 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로직을 담당할 수도 있고 UI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핵심 기능 우선순위 확정은 메인 페이지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메인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게 할 것이냐가 메인 기능이죠. 이건 핵심 기능의 우선순위에서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타겟 고객 확정, 이건 앞에서도 실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앱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디자인 컨셉에 필요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레벨링 기획, 이건 시스템 기획에 필요한 거예요. 일반 회원이 있고 골드 회원이 있고 다이아몬드 회원이 있고 무슨 회원이 있고, 아니면 일반 고객과 사업자 고객이 있고 또 어떤 고객이 있고, 이건 고객 레벨링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 기획에 필요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이 4가지 모두 다 반드시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실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15년도에 기획을 했었던 실시간 자동 시급 계산 앱 알파요라는 앱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태 관리의 조상 앱 알파요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근태 관리, 시급 계산 뭐 이런 앱들이 나왔죠. 그 알파요로 실전 기획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앱기획 두 번째 알파요 앱기획 경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특강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요 앱 기획을 하던 당시 저는 앱 기획이 처음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체 제작이 가능한 스마트 메뉴판 프리미엄 메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메뉴판이고 애플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줬었던 앱이고요. 또 $200의 심사가 됐었고 굉장히 많은 기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앱을 한번 기획도 해보고 출시까지 해보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기획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앞선 강의에서 당신의 서비스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알파요는 무엇이냐? 점주와 알바생의 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간 자동 시급 계산을 해주는 앱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파요를 이용하는 고객의 문제, 우선 이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는 스마트 메뉴판을 이용하는 음식 점주들이죠. 음식 점주님들이 그 메뉴판에 대한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시급 계산 오류로 인한 문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순 계산 실수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설명하기엔 좀 기니까 그냥 단순 계산 실수로 매출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가불 관리 문제. 2015년도에 가불이라고 해가지고 알바천국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4,000개 이상이 떠더라고요. 가불에 관련되어 있는 전국 매장, 우리 매장은 뭐 가불이 됩니다 라고 올려놓은 업체가 4,000개 2015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역가불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급하게 퇴사를 할 때 가불 금액을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가불 금액은 파일철 중간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못 찾잖아, 그러면은 자금적인 피해가 발생을 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앞선 이 두 가지의 고객의 문제를 가지고 내 비즈니스 핵심 세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자동 시급 계산이 되도록 한다. 퇴근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바로 계산이 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출퇴근 영역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매장에 오지도 않았는데, 매장에 있지도 않는데 출근 퇴근을 누른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가능했었던 와이파이하고 GPS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쉬운 시급 계산 설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쉽다라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시의 기준은 카카오톡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UI였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알파요 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 가불 관리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핵심 기능에서 왜 제외를 시켰냐? 알바생 출퇴근 기록과 실시간 시급 계산의 기능이 예측보다 양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급 계산이 더 중요해요. 개발할 것도 많고 가불은 그냥 말 그대로 가불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능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실시간 자동 시급 계산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최저 시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기본 시급 곱하기 시간, 이건 분당 차감까지도 되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게시간, 브레이크타임 다 들어가요. 시급 계산을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출퇴근 영역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선은 와이파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유기를 인식하는 기술을 썼어요. 와이파이를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인식을 하는 기술을 썼고요. GPS를 인식하는 기술을 썼죠. 여기서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스마트 메뉴판 프리미엄 메뉴를 했을 때 DIY, Do It Yourself 이 형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출퇴근 영역 설정 또한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가치였습니다. 자, 이 가치를 이어받아 가지고 쉬운 시급 계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급 계산 앞서서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스위치 온오프 하나만으로도 사용하거나 사용 안 하거나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UI를 반복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죠. 어려워요. 이런 앱들이 당시 2016년도에 출시를 했으니까 2016년도에 이런 패턴이 없었는데 낯설지만 그래도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UI를 설계를 했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딱딱딱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장에는 아까 시급 계산 굉장히 많았지만 필요한 기능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스트 형태로 또 UI를 구현을 했고
내 비즈니스의 핵심 세 가지, 출퇴근, 푸시 알림도 있고, 주유수당 같은 경우에는 계산법이 좀 복잡해요.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정값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능들이죠. 핵심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세 가지는 실시간 자동 시급 계산이 된다, 출퇴근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쉬운 UI를 제공을 한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급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로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와 GPS를 통한 출퇴근 체크 기능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처럼 쉬운 UI로 기능을 구현한다라는 것이죠. 실시간 시급 계산은 계산 수식, 계산 로직이 필요하고, 와이파이 GPS 출퇴근 체크는 영역 인식, 영역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쉬운 UI는 쉬운 UI 화면 구성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잠깐 수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IT 기획자라면 수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시급 계산을 위해 필요한 알파요만의 계산 수식, 이거 기획자가 만듭니다.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직, 또는 근무 시간을 어떻게 끌어내는지에 대한 로직, 기획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요는 시급 계산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알파요 쓰는 고객한테 시급 계산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돈 주고 노무사님한테 점검을 했더니 우리가 맞대, 알파요가 맞대. 노무사님이 노동부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맞대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 담당자가 미안합니다 해가지고요, 결국 알파요가 맞는 거가 됐죠. 네. 노동부 담당자보다 시급 계산 잘해. 네, 앱을 구성을 할 때 첫 번째 고민을 했습니다. 점주액과 알바생 앱으로 나눌 것이냐, 하나로 할 것이냐. 분명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앱이 하나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눠져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알파요는 점주 알파요 앱과 근로자 알파요 앱으로 나눠져 있어요. 알바용 앱에서 알바생이 출근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 영역 아니면 GPS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면은 점주한테 푸시 알림이 딱 가요. 누가 언제 출근을 했다. 퇴근 체크를 한과 동시에 지금까지 일한 시급이 딱 계산돼서 나와요. 5초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알파요는 2015년도에 기획이 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 디자인 컨셉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핀플이라는 앱도 만들었고, 그런 앱을 만들고 나서 알파요 디자인이 좀 이상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2021년에 알파요 디자인이 개편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알파요 앱 굉장히 심플한 앱이죠. 출근 퇴근을 찍고 시급 계산을 보여준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요. 자영업자를 위한 기능들이 27가지? 지금 한 30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획을 할 때는 심플해야 돼요. 물론 뒷단은 굉장히 많고 해야 될 게 많고 기능들도 많을 수 있지만 심플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파요를 처음에 UI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나왔던 전체 와이어프레임, 이것도 많죠. 그리고 알바용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UI고, 그 다음에 관리자용 UI입니다. 주유수당이 추가될 때, 물론 이거 이후에 또 추가가 되긴 했지만 주유수당이 처음에 추가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UI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UI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 자동시급 계산의 알파요 근로자 앱 화면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우선순위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우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앱기획 특강 세 번째, 알파요 근로자 앱 메인 화면 구성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 앱 화면 구성 시작하기 전에 맨 위에 상단은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고요. 그 내비게이션 바 밑으로 메인이 있고 하단에 탭바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메인, 탭바.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는 메인 정보, 메인 컨텐츠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뭐 시급 계산, 와이파이, GPS, 출퇴근 체크 버튼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소속, 가불, 급여 상세 내용, 내 정보, 오늘 날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넣느냐? 메인 화면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죠. 시급 계산부터서 오늘 날짜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게 기획자가 할 일인데요. 다 빼고 내비게이션에 오늘 날짜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날짜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오늘이 언제냐? 그리고 메인 화면에는 실시간 시급 계산, 와이파이, GPS 출퇴근, 와이파이로 출퇴근하냐, GPS로 출퇴근을 하냐라는 정보, 그리고 출근 퇴근 버튼, 내 소속, 나는 어느 매장에 있느냐, 그리고 가불 정보, 급여 상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탭바에는 내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요. 내비게이션 바에 날짜를 넣어놨는데요. 메인에 넣기에는 자리를 차지하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매장명을 넣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매장명은 어차피 내가 일하는 곳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이 언제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내비게이션 바에 표시를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근 퇴근 버튼을 오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오른쪽 스마트폰을 오른손으로 쥐었을 때 출근 퇴근을 누를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쥐었을 때 출근 퇴근을 누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출근 퇴근 버튼이 오른쪽 상단 쪽에 위아래로 배치를 해놨죠. 그리고 중요한 기능인 만큼 영역이 조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시급 합계, 딱 시급 합계가 정말 메인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일한 시급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앞서서 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알파이오 앱을 만든 이유는 단순한 시급 계산만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지금까지 일한 시급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자리에, 그것도 주황색으로 눈에 딱 띄게 시급 합계 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출근 퇴근을 했으니까 출근 퇴근 시간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급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싶어가지고 조그마한 글씨로 배치를 해놨고요. 와이파이로 출퇴근을 하느냐 GPS로 출퇴근을 하느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를 좀 이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와이파이냐 GPS냐, 화면에 보시는 거는 GPS죠. GPS로 온이냐 오프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영역. 오프였을 때는 회색으로 하긴 했는데 밑에 온오프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명 잘 뜨지 않는 쪽에다 배치를 했죠.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급여 상세에서는 시급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기본 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급 합계에 기본 시급하고 연장수당을 포함해 같이 넣어놨습니다. 연장수당 대부분 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주휴수당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주휴수당이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간수당이 뭐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지만 야간수당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택바는 그냥 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뭐 직장 추가 이게 있기는 하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직장 추가 자체가 이제 빠져있죠. 이미 직장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디자인이 좀 그렇죠. 네.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뻤습니다. 괜찮았는데 2020년이 되면서부터 좀 디자인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가요? 디자인이 변경이 됐으면 그러면 위치들이 변경이 됐잖아요. 위치 변경된 거 보여드릴게요. 날짜 이렇게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냐 뭐 GPS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변경이 됐고, 출퇴근 영역은 출근 퇴근이라고 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 이렇게 보이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 총 합계 이렇게 보이도록 했고, 가불이 좀 커지긴 했는데 그 전에 설명글이 있어요. 그 설명글은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불 관리가 커졌어요. 급여 내역은 리스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탭바에 있었던 거는 탭바를 제외를 하고, 저희는 이제 거기 배너를 집어넣고 마이라는 버튼은 햄버거 버튼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내 일정이라든지 내 급여 내역 이 부분도 햄버거 버튼 안에 집어넣어놨죠. 시급 계산을 하는 그 화면 영상 캡처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퇴근을 누르고요. 퇴근을 누르고 나서 시급이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시급 합계 변경이 됐고,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나오는 거니까 변동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야근 수당 전날 있었으면 바로 변경이 되도록, 그리고 점주한테 누가 퇴근을 했다 바로 푸시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파이오 앱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일한 시급 계산 합계를 바로 보여줘서 근로자들이 시급 계산이 틀려요, 이거에 대해서 점주님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퇴근을 누른과 동시에 시급 계산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잘 보이도록 디자인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편 실시간 자동 시급 계산의 알파이오 앱의 전체 UI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앱 기획 특강 네 번째, 알파이오 앱 전체 UI 구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예고를 했었죠. 알파이오 앱이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전체 UI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사용되는 블루프린트라는 앱입니다. 괜찮은 툴인데, 우선 제가 알파이오의 최초 UI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최초 UI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알파이오 앱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 때는 이제 프리미엄 메뉴라는 앱을 만들고 나서 자동 시급
시급 계산앱 알파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최초로 이제 UI 기획을 먼저 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개발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지금 기획을 할 때는 페이퍼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적은 뭐고, 사용자는 누구이며, 어떤 변수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가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고, UI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화면을 그리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문서로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그냥 화면에 먼저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지금 의미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목업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점을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라인 선도 목업틀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가지고 전체 화면을 봤을 때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어느 부분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UI적인 부분들, 링크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별걸 다 넣었습니다. 그냥 이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최초의 UI예요. 그리고 나서 알바용 앱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좀 정돈이 되기 시작을 하지만 이때도 그냥 UI를 먼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정돈이 돼가지고 좀 나아졌죠. 알바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금 뭐 UI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버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돈이 돼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초 기획이 아니고 1차 디자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될 때 그려진 U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돈이 되어 있죠.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기획안이기 때문에 이 기획안대로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목업틀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둘 수가 있어요. 개발자들이 보기 좀 용이해지겠죠. 또 뭐 메시지 같은 것들도 이제 적어놓을 수 있고 파란색 메모장에다가 적어놓을 수도 있고 뭐 화면에다 적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제공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정돈이 된 알바생 UI, 관리자용 앱 UI입니다.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이미 1차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실제 화면들을 캡처해서 집어넣은 UI예요. 굳이 지금은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제가 쓰는 툴은 그냥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그려요. 파워포인트별로 이렇게 뭐 필요하면은 뭐 어느 페이지로 가세요, 또는 페이지별로 넘버링을 하단에 달아가지고 어느 페이지와 어느 페이지가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UI를 배치해 놓으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보여드렸을 때도 괜찮아요. 이건 보여드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앱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UI 자체가 지금 점주형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조금 더 간결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이런 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화면 가운데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표는 어디서 활용이 되냐? 핀풀 앱에서 저희가 이걸 다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알파요 앱에서는 표 방식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알파요 앱은 그냥 단순하게 시급 계산이 총 얼마다 이런 정도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 표는 제거를 합니다. 네, 대표님 1시간 후에 좀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외주 개발 전화가 왔어요. 알파요 관리자용 UI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보니까 개발됐던 건 아니고 그냥 기획이네요. 어느 정도 디자인이 입혀진 상태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입혀져 있으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왜 이런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획자로서 진짜 열심히 일했다라고 팀원들한테 자랑하기용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관리자용 UI가 또 있어?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보여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파워포인트에 쭉 깔아가지고 한 페이지에 4개나 5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보여줄 이유가 있나?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파요에 이제 주유 수당이 추가되는 UI입니다. 주유 수당에 대한 것들을 당시 굉장히 모르셨어요. 하지만 2016년도에 이제 이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주유 수당을 저희는 개발을 했어야만 했고, 그러면 그 주유 수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간결하게 빼려고 했습니다. 주유 수당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슈가 있어요. 주간 평균하고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주간 평균은 말 그대로 그냥 평균 15시간 이상이면은 그냥 계산이 되는 거가 있고, 근로계약서 기준은 뭐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을 때, 근데 날짜가 안 정해져서 그냥 출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간 평균도 많이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UI를 그렸다.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주유 수당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 결근이 있으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출근하기로 된 사람이 목요일 날 안 나왔다? 결근이 있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도 그 다음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 조항이라고 해서 계약에 따라서 결근이 있으면 뺄 거냐,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주휴수당을 나눴고, 초기에는 월요일날 몇 시간, 화요일날 몇 시간 이런 기능까지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걷어내고 그냥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유희열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유희열 작곡가님께서 학생 시절에 작곡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셨는데 한 교수님께서 이러시더래요. 다 배웠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작곡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나한테 작곡을 가르친 게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너희는 다르게 작곡을 해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던 방식대로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UI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정리만 하시면 돼요. 전체 화면을 그리기 전에 필요한 전체 기능을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 사용 이유와 방법을 정의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UI만 그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구성도를 작성을 하는데 굳이 전체 구성도를 다 그려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예를 했을 때 다음 화면이 뭐다, 이 정도만 배치를 해줘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구성도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화면을 이쁘게 막 디자인 넣고 막 UI 넣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 이 정도만 있어도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전체 구성도 이거 안 그리려고 하세요. 내가 이걸 그릴 거면 내가 UI를 그리고 만다 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 그럼 디자인은 언제 하냐? 당연히 좋은 질문이죠. 디자인은 언제 해야 되냐? 구성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계속 검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예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문제 해결 방법. 사업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 방법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 스토리,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액기획 특강 5번째. 우선 문제 해결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제가 원하는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목표치라는 게 있고 나의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걸 문제 해결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충우돌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미션을 제가 첫 직장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 교육을 만들어라. 이게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사업단은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단이어가지고 1년에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저한테는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문화 교육이라는 걸 해요.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이 교육 콘텐츠 부분을 새롭게 좀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콘텐츠 교육을 하는 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수능이 막 끝나는 시점에 저희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 교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미션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이어야 되고 재미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상황을 좀 우선 봤습니다. 고3은 오전 수업만 해요. 오전 수업도 거의 안 하죠.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놀다 갑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오전에 끝날 수 있는 영화 같은 경우 보통 이제 2시간 정도잖아요. 영화관에 와서 출석을 부르고 영화를 보고 가면 오전 수업이 끝나. 영화 괜찮겠다. 영화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산은 500만 원, 미션은 새로운 교육, 재원은 교수님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재원으로 있는 저희 교수님들, 유능한 교수님들 중에 영화 감독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전주국제영화제 오프닝 상영작을 했던 오프로드의 감독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여름 속삭임,
하석진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를 만드셨던 두 분의 남자 교수님과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께서 극장에서 감독만 하는 영화 제작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시청하기 전에 교수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거예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죠.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 교육을 만들어라. 극장에서 영화 감독에게 듣는 영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최신 인기 상영작을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어느 학교를 먼저 컨택을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제 모교가 마침 전주에 있는 롯데시네마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뭐 그냥 걸어가도 될 만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육 대상으로 컨택을 했고, 첫 해 이제 한 4개, 제 모교 포함해가지고 4개의 학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사업단의 가장 어른이신 저희 단장님께서 반대를 하십니다. 안 돼. 나는 이 교육 찬성할 수 없어. 예산을 못 쓰잖아요. 단장님이 컨펌을 안 해주시면. 딱 한 번만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성공합니다. 딱 한 번만 해보자고 해가지고 단장님이 설득을 했어요. 정말 사업을 반대하셨던 단장님께서 열렬한 팬이 되셨습니다. 이게 2007년도인데 처음에 이제 단장님께서 배트맨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해봐라 해가지고 모교 포함해가지고 2개의 고등학교를 했습니다. 고3 전체 학생들을 불러 모았죠. 그때 전주에서 가장 큰 관이 한 280명 정도 들어가니까 웬만한 고등학교 고3들은 다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제 모교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또 안 해주냐, 고3들을 대상으로 안 해주냐. 당연히 전년도에 단장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교육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산 딱 넣어가지고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입학지원실하고도 조인을 괜찮겠다, 콜라보를 하게 됩니다. 고3들의 반응이 좋다라는 건 고3들이 즉 고객인 입학지원실에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입학지원실에서 와서 보고서 이거를 그러면은 영화 교육이 아니고 입시 설명을 하고 영화를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걸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 최초로 전주대학교가 영화관에서 대학교를 소개하는 거를 실시를 하죠. 그걸 내가 만들었어. 미션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교육을 만들어라라는 미션을 받았고, 대상은 고3, 상태는 수능이 끝났고 오전 수업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은 500만원, 미션은 완전히 새로운 교육이었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유능한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각들이 어느 게 있는지, 어떻게 맞출 것인지, 어떻게 설득을 하는 것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과 재원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획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기획이란 고객 집단이 가진 문제를 경쟁사와 차별화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객 집단이 가진 문제를 경쟁사와 차별화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재원과 주변 환경,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의 문제 해결이 그래야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경쟁사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경쟁사가 저렇게 했으니까 따라한다, 이건 기획이 아니고 카피예요. 카피. 잘못하다가 저작권법, 특허법으로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획이 아니에요. 기획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쟁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경쟁사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했을 것이고,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가지고 풀어놓은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응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나만의 환경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야만 완벽하게 새로운 기획이 된다.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 내용 괜찮았다, 또 다른 내용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올려주세요 하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액기획 특강 6번째,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 스토리 2번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 미션이 나왔었죠.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교육을 만들어라. 학교에 계신 영화 감독님, 교수님을 섭외를 해서 영화 감독만 아는 영화 이야기를
영화 보기 전에 듣고서 영화를 보면 재밌겠다. 그리고 반대하셨던 단장님을 설득을 해서 결국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주대학교 입학지원실하고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 대한 입학 설명회를 학교로 학생들을 불러오지 않고 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영화관을 이용을 해서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해주고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주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미션. 이 넓은 체육관을 채우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상황을 볼게요. 우선 게임 행사입니다. 게임 행사. 최근 연도에는 뭐 거의 8회만 날렸어. 그런데 제가 맡은 이 올해는 온게임넷이라는 방송사, 게임 방송사가 참여를 하게 돼서 규모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직장을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처음 맡는 대형 프로젝트였고 제 이력 안에서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처음 하는 행사였다는 거였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를 견제하는 부하 직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산했던 행사, 이게 왜 한산할 수밖에 없었냐.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관람객이 감소를 했어요. 처음에 게임 엑스포를 진행을 했을 때는 게임사들이 많이 참가를 해줘가지고 호응도 많았고 관람객도 많았었는데 더 이상 게임사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관람객들이 오지를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관람객이 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온게임넷이라는 방송사가 참여를 하면서 유명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게임을 하는 포맷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게임 엑스포가 돼버렸습니다. 관람객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이런 와중에 저는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 관람객을 동원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동원할지 몰라. 그런 와중에 저는 총괄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총괄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 힘이 센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그 부하 직원이 저를 이제 막 견제하는 거예요.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상사는 부하 직원을 더 신뢰했죠. 당연한 거겠죠. 오래 일을 했으니까. 나보다 부하 직원을 신뢰한다. 이게 포인트. 저는 그래서 이 넓은 체육관을요, 정말 많죠 사람들? 이렇게 채웠습니다. 역대급이죠. 게임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게임 엑스포를 하는 첫날이 전라북도에 있는 게임과학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게임과학고등학교에 매년 열리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하는 행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략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 큰 행사였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 학부모들과 고3 수험생들을 게임 엑스포로 초대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 자, 나를 견제하는 부하 직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 의견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나의 상사는 제가 의견을 내면 거절할 게 뻔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그래서 저는 부하 직원한테 전달을 하고 그 부하 직원이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상사의 승인을 받아오게끔 했어요. 제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자라는 의견은 아니니까 덥석 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관람객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부하 직원도 냅다 달려가가지고 상사 승인 딱 받아오더라고요. 상사는 자기가 아끼는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바로 승인해줬고 뭐 어때? 꼭 내 의견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맡은 프로젝트예요. 제가 총괄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채울 필요가 있어요. 꼭 내 의견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그냥 했느냐? 그냥 하지 않았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게임과학고등학교에서 우선 참석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친했던 선생님들께 연락을 해가지고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대신에 게임과학고등학교하고 행사장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이 먼 거리를 그러면은 직접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8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을.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버스 16대 이상을 대절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을 해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 도시락을 또 시켜야 했어요. 근데 추가 지출이 가능한지 보니까 가능하대.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생각했던 거를 저희 부하 직원과 상사의 패턴을 역이용을 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해가지고 해결을 했죠.
문제 해결이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10%, 30%, 40%, 50%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 목표치는 이만큼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현재 내 상태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조금씩 갭을 줄여나가는 게 문제 해결이다 라는 거죠. 점점 증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문제 해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앱 기획 또는 웹사이트 기획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화면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저는 여기 안에 관람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를 있었고,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기획이란 고객 집단이 가진 문제를 경쟁사와 차별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원과 주변 환경을 레버리지로 이용할 줄 알아야 나만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이게 기획이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생뚱맞게 도대체 왜 영화관에서 교육을 하고 큰 체육관을 채우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기획자는 항상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획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자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셨으면 그거면 족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다음 예고편 안 해 거야. 내가 다음번에 뭘 할지 몰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앱 기획을 하실 때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름칠을 해드리는 주식회사 우리요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앱 기획 특강 7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네모를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기획. 기획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을 할 때 가장 어리석은 게 뭘까요? 기획을 할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꼭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건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욕심을 부린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어리석은 이유는 계획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욕심이 어리석은 이유는 계획을 망치기 때문이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럼 계획. 자, 여기서 말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계획은 목적성, 방향성, 그리고 초반에 설정된 수많은 값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성이란 우리의 프로젝트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느 방향을 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설정 값들을 갖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프로젝트 계획에 반드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성, 방향성, 초반에 설정된 값들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셨습니까? 보통 기준을 이야기할 때 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겠다라는 그 일정을 이야기를 하죠. 이 일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 이 일정이라는 것이 예산에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초반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대표님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셨죠. 그 예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일정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예산은 일정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또한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자비라는 프로젝트일지라도 예산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우린 이번 프로젝트에 얼마를 쓸 거야, 결제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 몇 명이 투여돼서 언제까지 일을 끝낼 거야도 예산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주제, 액기획특강 7번째 주제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 네, 정말 안 좋은 기획자입니다.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기간, 기능 모두 예산에 맞춰서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달에 시작해서 11월달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해야겠죠.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인건비도 책정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몇 명이나 뽑아야 된다. 또는 외주를 진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볼륨의 외주를 해야겠다. 이 모든 게 다 예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예산이 전혀 틀어질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말입니다. 예산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싫다. 예산이 조금 틀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많이 틀어지는 건 생각하기도 싫죠. 그렇다면 기획자가 예산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건 기획자가 아닙니다. 예산도 모르는 건 기획자가 아니에요. 그냥 월급, 루팡, 민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면 기획을 하지 말아야죠. 기획자는 결국 PM적인 역할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스케줄링까지 해야 되는 게 기획자죠. 그래서 초반에 설정되어 있는 우리 앱 기획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가 예산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자가 이 예산을 모른다. 그건 정말 월급 루팡이지. 그런데 이런 월급 루팡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예산이 늘어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외주 개발 업체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세팅을 했을 때는 외주 의뢰를 하신 대표님께서 A를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담당 PM 기획자한테 넘어가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의 볼륨은 9천만 원, 1억 원까지 점프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고 처음에 생각했었던 고도화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네, 고도화 날라갔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을 네이티브 앱으로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전략 날아갔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9천만 원, 1억 원까지 치솟은 그 예산을 가지고 3천만 원 안에 해야 되니 다시 또 크로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크로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현재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왜? 개판이거든, 별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아니,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 그리고 방향성도 달라집니다. 제가 외주 의뢰를 맡겼던 대표님하고의 방향성은 B2B. 하지만 기획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 프로젝트는 B2C. 어떻게 잡습니까? B2B와 B2C를 같이 잡는 프로젝트 없습니다. 그런 프로젝트 없습니다. 그냥 B2B, B2C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이 9천에서 1억 원까지 호가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됐냐? 안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보나 마나 다른 분이 가져가도 망합니다. 왜?
예산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사업의 최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최고 우선순위 X축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죠. IT 기업에서 인건비는 거의 80% 또는 100%까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Y축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와 기간이 합쳐져서 뭐라 하냐? 예산이라고 합니다. 왜?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의 개발자가, 우리의 디자이너가, 우리의 기획자가 몇 달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발 프로젝트의 볼륨 또는 크기와도 맞먹기 때문이죠. 예산의 증가는 기능의 증가 또는 고도화 또는 테크닉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인건비가 증가한다든지 일정이 증가한다든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세워놨던 예산이 어느 정도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이며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까지 기획자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무엇에 들어와 있냐? 바로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산이다. 딱 이번 편에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이 더 좋습니다. 좋아요, 좋기는 하지만 구독이 더 좋습니다. 네. 다른 영상들 보시고 구독 좋습니다. 네. 구독 좋습니다. 네. 구독 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여러분들의 기획이 좀 더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기획 특강 8번째,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가 위험한 이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사업의 최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X축 인건비, Y축 기간 두 개가 합쳐져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사업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니까요. 인건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기획들을 합니다. 어떤 기능들을 넣을까, 어디까지 할까. 처음에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에는 이것이 분명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 하자. 사업계획서에는 어디까지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가 하나, 둘 늘어나거나 테크닉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첫 번째로 늘어나는 건 바로 월급이 증가합니다. 테크니컬한 개발자를 구해야 된다. 당연히 월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들이 또한 Y축에 있는 기간, 개월 수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월급과 직원 수가 그대로 있을 때 개월 수가 증가한다든지, 월급과 직원도 증가하고 개월 수까지 증가한다면 와, 예산 대박 증가. 진짜 예산이 무럭무럭 잘할 수 있겠죠. 왜? 인건비도 증가하고 개월 수도 증가하고, 그렇다면 예산은 막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놔두실 겁니까? 기획자가 막 이렇게 하게.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표님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련하신 예산, 굉장히 소중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증가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못 만든다. 처음에 기획했던 걸 못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능이 추가되고 스펙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정말 처음에 A 기능, B 스펙 이렇게만 시작을 했는데 A 기능을 하려다 보니 BCD가 더 좋아 보이네. BCD를 만들자. A는 어디 갔어? 몰라 어디 갔는지. 그런데 BCD를 만들겠대요. 아니, A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BCD를 만드는데 BCD가 A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괜찮지만 그럴 리 천만에
없어요. 그런 일,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렇다면 BCD라는 기능을 왜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왜? 예산이 증가되니까. 또는 스펙을 굉장히 올리십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이건 프로토타입이 아니고 100만 유저, 1000만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시제품은 시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제품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1000만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과도하게 스펙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이놈의 욕심이라는 게 기능도 올리고 스펙도 올리고 그래서 예산을 올려버리네. 헐. 기능 스펙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욕심도 예산 안에서 부려야 하는데 예산 바깥까지 예산의 2배, 3배 이렇게 되는 욕심을 부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그 예산 안에 해줄 수 있는 팀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또 욕심을 부리고 계십니다.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죠. 3천만 원 프로젝트가 9천에서 1억 원이 됐습니다. 3배 뛰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3배. 3배나 뛰었는데 이거를 3분의 1 가격으로 만드신다? 정말 이거는 완전 난립으로 만들어야겠죠. 중국에서 아파트 지어졌는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재 다 빼먹고 겉만 멀쩡해. 그런 거 만드셔야 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당신의 프로젝트,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그렇게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정말 딱 와닿는 비유입니다. 이 사공이라는 게 욕심이겠죠. 기능, 스펙이 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 생각했었던 프로젝트는 정말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덕지 붙어서 괴물이 됩니다. 원래 만들고자 했었던 프로젝트가 아니고 괴물이 됩니다. 사공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기능과 스펙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는 시제품이 아니 그냥 기획자만 만족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 제가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욕심이 많으면 사업은 골로 갑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만 욕심이 많으면 사업은 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 반드시 월급 누팡이다 내보내셔야 됩니다. 기획자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설명하다 보니까 열받네. 진짜 정말 이런 기획자 만나면 안 됩니다. 네. 어디서 이런 게 기획자라고, 진짜. 자, 제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주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제품은 처음엔 모닝이었습니다. 모닝. 이쁘죠? 매력적입니다. 딱 저 정도면 됩니다. 주행거리 괜찮고, 연비 괜찮고, 가격 괜찮고, 디자인 괜찮고. 그런데 욕심을 조금 더 내다 보니, 여기에 스펙을 붙이다 보니 좀 컸으면 좋겠고, 안전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 보기에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반떼가 됩니다. 이 정도 예산 증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주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정도 예산 증가는 그냥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 더 커집니다. 3천만 원짜리가 9천만 원짜리가 되는 순간,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됐네. 감당이 안 되네. 롤스로이스 고스트 5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시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시세는 5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모닝에서 아반떼가 됐는데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지.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이건 최종 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품을 만드는데 최종 버전을 왜 만듭니까? 딱 모닝에 필요했었던 아니면 아반떼만큼만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야죠.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유지하고 버티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이걸 만들어냈어. 좋아. 아니요. 그 기획자 잘라야 됩니다. 유지 어떻게 할 건데요? 인건비 어디서 나오는데요? 사업이 주는데. 아니, 대표가 사업비를 마련해 와야 되는데 기획자가 와 정말 못 빠지게 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기획자 여러분들 반드시 걸러내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모닝에서 아반떼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어떻게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반떼가 롤스로이스가 되는 거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왜? 이건 모닝에서 롤스로이스가 된 거니까요. 아반떼에서 롤스로이스가 된 게 아니고 모닝에서 롤스로이스가 된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놈의 욕심 때문에 기능이 붙고 스펙이 붙어가지고 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제품을 막 돌리려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롤스로이스 5억 5천만 원 들어갔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안에 해야 되는 시제품이 5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대. 시장에서 5억 5천 날린 겁니다. 와, 잘했다?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대표님, 당신 대표님이 타격받습니다. 기획자 이직하면 돼. 자, 이런 기획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자분들 대표 망하게 마세요. 기획자분 반드시 예산을 생각해서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획자는 기획자가 아니다. 그냥 월급 루팡이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시제품이 아닌 굉장히 버거운 녀석이 되겠죠.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시제품이 틀렸을 때 사업은 망합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게 기획이 맞습니까? 초반에 기획을 하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할 때도 무조건 예산입니다. X축과 Y축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건비와 기간이 비례합니다. 이게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 그건 기획자도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죠. 아이디어 누구나 내면 그 아이디어 받아먹다 보면 배는 산으로 가버립니다. 당신의 아이템은 골로 가고요. 와, 이러다 보니 8회 영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지만 구독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를 누르면 마음만 좋고 구독을 눌러주면 더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상들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영상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떠드냐고요? 저도 기획자니까요.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3GS 아이폰이 나왔을 때부터 기획을 했었던 기획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 끝나기 전에 반드시 예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기획에서 어려운 건 네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네모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가 다른 주제로 바뀌는 것을 삼천포로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획을 할 때도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은 자주 발생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A를 이야기하다가도 B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B를 이야기하고 싶어져. 그러면 B를 이야기를 하다가 또 C가 생각이 나서 C를 이야기하다가 결국 A도 B도 아닌 C에서 끝나버리는 이야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잘 나가다가 3000%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기획에도 발현이 됩니다. 이거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A에 필요한 큰 기둥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은 보시는 것처럼 합쳐져야겠죠. 사람 인자처럼 서로를 의지하면서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무게중심도 이상이 없고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A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네. 가운데 있는 기둥을 올리는 거. 그래서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A를 만드는 순서일 겁니다. 기획자도 같은 방법으로 A를 기획하겠죠. 그런데 기획을 하다 보니 떨어져 버렸어요. 또는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A를 기획을 하려다 보니 못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운데 있는 기둥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게 A야 H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컵인가요? 네. 지금 A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A를 정확하게 못 만드는 겁니다. 왜?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A라는 재료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싶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료조차 완벽하지 않습니다. 작은 A를 만들거나 큰 기둥이 없어서 작은 기둥들로만 W를 만들거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기획을 잘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처음 포맷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초보 기획자들 아니면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네, A, B, C로 넘어가는 건데요. 우선 A를 만들다 보니 B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 한번 B를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가 기획을 하다 보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거를 하다 보니 이 C라는 굉장히 난해한 기술이 있는데 이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C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A도 못 만드는데 C를 만든다. 못 만들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A를 생각했는데 C를 기획을 한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A를 만들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A만이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C로 해결을 한다? 이런 안 돼.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조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찰흙으로 사람 얼굴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을 세웠다고 하죠. 처음 기획은 단순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봉대의 사람 얼굴을 붙이다 보니 이 평범한 남자 얼굴보다는 여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을 더 붙입니다. A에서 B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살을 붙이다 보니 이 무채색으로 되어 있는 조소를 만드는 것보다 좀 더 화려한 걸 만들어 볼까? 그런데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욕심이 붙습니다. 단순했던 남자의 얼굴이 여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젠 할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좀 전신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신이라고 하긴 어려운 하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법한 그런 기획을
했죠. 이렇게 살들이 붙이다 보니 이런 괴물이 탄생하고 맙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A에서 시작해서 Z로 아니 Z가 아닌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는 기호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액기획 특강 1편에서 여기 주소 있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등 뒤에 그림을 그리면 내 등으로 느끼는 것을 앞 사람한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내 등으로 느껴지는 것을 종이에 그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거북이 비슷한 걸 그립니다. 거북이의 등에 있는 걸 그리다 보니 이게 거북이의 등 껍질, 이 별 모양을 그리다 보니 이게 앞 사람은 이게 동그라미가 2개가 있고 별 모양이 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새구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 부분을 막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똥을 그려버립니다. 거북이에서 새에서 똥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 거북이가 새가 됐다? 똥이 된다? 와, 이게 늘상 일어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기획자가 처음 기획을 망각하고서 거북이에서 새로 다시 똥으로, 여기서 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거북이가 새가 돼. 그래, 같은 동물이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똥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기획자는 반드시 첫 포맷, 초기 포맷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는 게 매우 어렵죠. 하다 보면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게 됩니다. 듣다 보니 내 초기에 생각했었던 아이템은 다른 녀석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기획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획이 변경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A를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A를 만드셔야 되는데 C를 만들고 거북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똥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삼천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을 하는 사람은 문서를 통해서 만들고 그 문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B에서 C로 넘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걸 초기 기획에서 해내버립니다. 왜? 처음에 내가 인식했던 문제의 목적성, 문제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기획을 하실 때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기획이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확한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A가 C가 되고 거북이가 똥이 됩니다. 이번 주 주제, 기획에서 어려운 건 처음 포맷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 포맷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잘못되었거나 내가 해결하는 문제 방식이 잘못됐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상상력을 펼치다 보면서 A를 C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 포맷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하고 기획을 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기획이라는 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계속 발전을 해놔 버리면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그냥 기획은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획자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
구독이 좋습니다. 좋아요 좋지만 구독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자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룰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하기에는 이게 이미 발전해버린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A로 시작을 했다가 C가 맞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에 하나. 정말 어쩌다가 사업을 했는데 크게 대성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로또가 되시는 분들이 될 만큼의 확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획자는 초기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앱 외주개발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앱 기획 특강 9번째 끝. 앱 기획 특강 10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앱 메인 화면 구성은 네모와 비슷하다 입니다. 앱 메인 굉장히 중요한 화면입니다. 앱의 전체적인 퀄리티 또는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화면이 바로 앱 메인 화면입니다. 앱 메인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유저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탈을 하느냐, 사용 중에 이탈을 하느냐 이런 게 정해집니다. 반드시 메인 화면 구성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앱 메인 화면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많죠. 이게 기획 초반에는 넣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기획 중반이 넘어가면 넣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다가 기획 후반이 되면 넣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인 겁니다. 초반엔 넣을 게 없고 중반엔 넣을 게 많고 후반에는 넣은 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게 마치 여행 가방 짐 싸기와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여행 가방 짐 싸기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네, 사진을 보다 보니 고양이가 캐리어 안에 들어가 있더군요. 네, 내 반려동물을 여행을 갈 때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가는 플랜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다고 반려동물을 캐리어에 넣어갈 수는 없죠. 밖에 데려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행 가방 짐 싸기니까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짐을 쌀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앱 메인 화면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여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싸가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 게 없죠. 뭘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넣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게 생기고 가져가야 되는 게 생기다 보니 캐리어는 한정적인데 가져갈 게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고민인 거죠. 캐리어가 넉넉해서 그냥 다 싸면 됩니까? 쌀 수 있으면 싸도 됩니다. 네, 화면이 크면 캐리어가 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특히 화면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여행 가방, 짐 가방을 싸든 스마트폰에 메인 화면을 구성을 하든 이 변수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행 가방이라면 여행 가방이 비행기에 실려서 적재되는 순간 굴러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굴러다닌다는 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섞이게 되는 거죠. 속옷도 섞이고 뭣도 섞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난리 법석이 나니까요. 이거를 잘 고민해서 싸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젖어 있는 물건들이 있죠. 수건 등등. 그리고 오염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더러워진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한데 섞여 있어서 정말 귀중품이 오염이 되거나 젖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도 뭐 비닐을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앱 메인 화면을 개발을 할 때도 기획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예시입니다. 여행 가방을 쌀 때 또 반드시 필요한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먹을 거를 다 싸간다? 현지에 가서 먹을 건데 먹을 건 싸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싸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거, 여행 가방에 필요한 거, 현지에서 조달이 안 되는 거, 안 사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긴 가방에 꾸려야겠죠. 그리고 무거운가. 비행기를 탈 때도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무게라는 게 있고 그 무게가 넘어간다면은 추가 비용을 내야겠죠. 뭐 그걸 떠나서 내가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무게라면 이건 짐 가방이 아닙니다. 그냥 짐이죠. 앱 메인 화면 구성. 저희의 알파요와 팀플, 근로자용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집어넣었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배치를 했고 이 근로자는 누구지, 어디서 일을 하는지, 일한 시간은 얼마인지, 시급은 얼마를 받았는지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필요한 정보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핀프랩을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핀프랩을 보시면 하단이 비어 있습니다. 여백임이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무엇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획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메인 화면을 아주 가득히 채우려고 하십니다. 다 넣으려고 해요. 이게 끄집어 놔서 필요한 기능들은 다 넣어 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여행 가방뿐만이 아니고 집에 이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거실에 배치해 둬야 되는 물건이 있고 안방, 창고, 화장실로 가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물건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모두 다 거실에 나와 있다라고 해 보시죠. 왜? 사람들이 왔을 때 잘 보기 위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거실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에 가득 무엇인가를 배치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필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메인 화면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복잡해집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복잡하다라고 하면 앱을 결국 이탈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정말 고생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했는데 복잡해서 앱을 떠난다.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해서 충성 고객을 유치했는데 그분이 앱이 복잡하기 때문에 떠나십니다. 슬프죠? 그런 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앱 메인 화면 구성은 필요한 것만 심플하게 여백의 미를 반드시 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끼어 들어가야 될 핵심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 기능이 들어갈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앱기획 특강 10번째에서는 앱 메인 화면 구성은 여행 가방 짐 싸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성법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행 가방 짐 싸기와 앱 메인 화면 구성이 비슷하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기획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저는 좋아요보다 구독이 더 좋습니다. 좋아요도 좋지만 구독이 더 좋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댓글에 물어봐 주시고 외주 개발이 필요하시면 주식회사 우리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